자,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과학적인 지식, 생명과학적 지식이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구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기납적 탐구 방법이랑 연역적 탐구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납적 탐구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관찰하고 거기에서 공통적인 결론을 이끌어낸다. 끝. 진압적 탐구 방법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랑 다르게 두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죠? 그치. 가설 설정이랑 그거를 증명하기 위한 탐구 실험이 없죠. 이 두 개가 없고 그냥 관찰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나타나게 되면 기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한계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분을 보고 마치 전체가 그런 것처럼 추론하기 때문에 논리적 비약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같은 장면에 놓이지만 서로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관찰하면 동일한 현상을 보더라도 다른 결론이 도출이 될 수 있다. 이게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런다고? 유식해지려면 좀 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 그치? 관찰의 이론 의존성. 관찰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에 의해 의존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뭐 세포설, 다인의 진화설, DNA 구조 발견, 그 다음에 생물의 대멸종을 설명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연역적 탐구 방법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연역적 탐구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의문을 가지고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인 뭐를 세우는 거야?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조실험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조실험 결과가 내 가설을 지지하면 그냥 가설이 결론이 되는 거고, 지지하지 않으면 다시 가설을 수정하면 됩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도 한계가 있어요. 실험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계인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외계인은 존재한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거를 증명할 수 없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실험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페니실린 발견으로 했는데 요 내용들 다 설명했었니 선생님이? 잠깐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플레밍이 세균을 키우던 중에 푸른 곰팡이가 있는 걸 발견을 했고, 보통 버릴 텐데 버리지 않고 계속 키웁니다. 그래서 뭘 발견을 했냐면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자라지 않는 것을 발견을 했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푸른 곰팡이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죠. 자, 그래서 가설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예측이 가능하고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설에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가설의 구조는 내가 생각하는 원인인 조작 변인이 있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결과인 종속 변인이 있어야 하고, 완전한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뭐뭐일 것이다라는 가정형으로 써줘야 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 변인이 나왔으니까 변인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변인이 뭐야? 변인. 그치. 아주 잘했어요. 너네가 아직 시험 기간이 안 와서 그런 거야, 그치? 시험 기간 오면 한 2, 3주 안에 딱 공부한다고. 아무튼 변이는 그냥 요인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내가 하는 이 실험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변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변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실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애들. 독립변이,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거. 종속변이, 독립변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통제변이랑 조작변이. 조작변이는 내가 생각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통제변이는 그치, 원인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 중에 내가 진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이 변인들 중에 내가 생각하는 요인, 이 변인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일정하게 해줘야겠지. 뭘 기억해? 조명, 온도, 이 습도, 알겠지?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원인에 해당하는 게 조작 변인, 그 다음에 결과에 해당하는 게 종속 변인이에요. 그래서 탐구를 세울 때는 이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이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내가 정교한 실험을 세울 수가 있어요. 플레밍이 그냥 푸른 곰팡이가 아니라 그냥 곰팡이라고 했다면 그래. 그냥 곰팡이가 세균 증식을 억제할 것이다 랑, 그 다음 푸른 곰팡이가 세균 증식을 억제할 것이다 랑, 누가 더 명확해?
푸른 곰팡이. 그래서 푸른 곰팡이에 나오는 물질을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같이 설정해가지고 하는 대조 실험을 하죠. 실험군, 대조군 비교할 때 보통 편하게 생각하면 대조군은 일반적인 상태, 자연 상태인 거고 실험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험적으로 조작한 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보면 돼요. 자, 봤을 때 일반적으로 세균을 키울 때 곰팡이를 같이 키우겠어, 안 키우겠어? 아직 세균 안 키워봤겠지만 내가 세균을 키우는 목적은 세균만 키우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리고 플레밍이 여기서 얘만 본 거지. 나머지는 곰팡이가 안 피었어. 곰팡이가 안 핀 게 맞아. 알겠지? 그래서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세균만 키워야 되지 곰팡이가 피면 그 실험은 망한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똑같은 배지 조건에다가 한쪽에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았고 한쪽에는 푸른 곰팡이 접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접종하지 않은 게 일반적인 상태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대조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세균 키울 때 푸른 곰팡이가 있으면 안 돼. 그런데 내가 푸른 곰팡이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얘를 넣어준 거지. 조작해줬어. 일반적인 상태랑 다르게 조작해줬어. 그럼 얘를 뭐라 그래? 실험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통제 변인을 잘 세우면 세울수록 정교한 실험이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원인들 이 실험에 사실 세균 배양을 할 때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요. 맞죠? 온도, 또 하는 온도, 조명, 습도, 그 다음에 배지의 성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두 개 다 달라. 그럼 푸른 곰팡이 때문에 세균 증식이 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원인 빼고는 다 일정하게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고?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제 변인은 여러분들이 정교하게 많이 설정을 해주면 해줄수록 좋은 실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굳이 대조군을 왜 설정을 하냐면 만약에 얘만 가지고 실험을 했어. 그러면 왠지 푸른 곰팡이 때문에 세균 증식이 억제가 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푸른 곰팡이 때문인지 그날의 온도 때문인지 조명 때문인지 습도 때문인지 배지의 조성이 달라서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설정해 주는 거야. 대조군을. 얘랑 다 똑같은데 푸른 곰팡이 유무만 다른 거. 그럼 이 결과의 차이는 뭐 때문에 나타난 거야? 푸른 곰팡이 때문에 나타났다고 타당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군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자료가 나왔겠죠. 실험을 통해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나온 자료를 해석을 하고 결과를 해석해가지고 내 가설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 어떤 교과서나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살표가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될 때도 있어. 근데 그냥 중요한 거는 내가 나온 실험 결과나 결론이 내 가설을 지지하냐 안 하냐. 지지하지 않으면 그냥 가설을 수정하고 지지하면 그냥 그걸 결론으로 조출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교과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가설이 타당한지 판단을 해주고 타당하다. 그러면 결론을 도출해주면 됩니다. 가설이 옳으면 그냥 옳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실험을 해서 계속 반복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면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고 내 실험 결과 결론이 내 가설이랑 맞지 않으면 그냥 가설을 다시 세워가지고 실험을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저번 시간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고 질문 있니? 없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의 특성인데 여러분들은 살아있다, 생물이다. 뭐가 생물이야? 살아있는 것. 그럼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철학적인 사고가 막 떠오르고 혹시 나랑 교감할 수 있는 거. 이거 생명체라고 할 수도 있고. 왜냐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요새 그것도 키우지? 반려돌. 그럼 이 돌이랑 나랑 교감을 해. 교감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다고 돌이 생명체일까? 어떤 사람은 나를 계속 보듬어주니까 생명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지금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떠오르는 것은 가치관이 다 달라서요. 맞죠? 그런데 이제부터 배우게 될 가치관은 과학, 생명과학에서 보는 생명체의 정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한번 볼 건데 이 기준을 알아야지만 생물과 비생물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체인 바이러스는 왜 중간체라고 부르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과학, 과학에서 보는 생물의 특징은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극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고, 발생하고 생장하고 생식과 유전하고 적응과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항상성을 따로 떼가지고 그냥 7가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과서 기준으로는 이렇게 6가지로 배워볼 건데, 앞에 있는 4가지는 개체를 유지하는 거고, 뒤에 있는 2가지는 종족을 유지하는 건데, 앞에 있는 4가지는 나를 유지하는 거야. 인간, 김성중이라는 인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가, 이거고, 그 다음 종족 유지는 무엇이냐면 김성중은 더 넘어가가지고 인류, 이 인간종 자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4가지는 개체를 유지하는 거고, 아래에 있는 2가지는 종족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세포로 구성이 된 겁니다.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벽돌집이 있어요. 그럼 벽돌집의 구성 단위는 뭐야? 벽돌이겠지. 우리 인체가 벽돌집이라고 하면 그 벽돌에 해당하는 게 바로 세포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생명체는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생명체가 아니겠지. 됐나요? 그럼 세포는 누가 처음 발견했냐? 1665년에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훅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세포를 훅 배우고 있는 거야. 고마워요. 웃어줘가지고 착한 학생들. 자, 그래서 로버트 훅이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여러분들 와인 마셔봤어요?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하면 안 되겠지. 아직 여러분들은 청소년이니까. 와인을 따면 그 마개를 뭐라 그래? 그 코르크 마개는 뭐냐면 나무의 2번째 껍질 정도 해당을 해. 그래가지고 이 코르크를 보는데, 로버트 훅이 굉장히 심심했나 봐요. 이 사람이 현미경을 처음 발명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만든 현미경으로 심심해가지고 코르크를 관찰을 한 거지. 관찰을 했더니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작은 격자 모양의 방 같은 게 보였어요. 얘 이름을 지었지. 뭐라고? 세포라고? 얘 지금 외국인이야. 외국인이 세포라고 하지 않았겠지. 이건 뭐야? 세포가 영어로? 셀입니다. 왜 셀이라고 지었냐면 너네 그 카톨릭 알아? 신부님이 계시고 수녀님이 계시고, 약간 수녀님의 여자 버전인 수사님이 계시고, 그 신부님 말고 이제 수사님이랑 수녀님이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지내는 곳을 수도원이라고 해요. 너네 혹시 디아블로 하니? 안 해? 디아블로 게임 안 해? 거기에 미션 한 사람 아무도 없어? 하지. 거기에 막 카타콤 무슨 수도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런데야. 얘들아 게임도 좀 하고 드라마도 좀 보고 하란 말이야. 내일 뭐가 나와? 금요일날. 금요일날 뭐가 나오지? 더글로리 2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나 혼자 산다에서 그 팜유가 이렇게 보니 그거? 엄마? 팜유 패밀리 몰라? 그래. 아무튼 금요일날 밖에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많아요. 일단 더 글로리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나 혼자 산다 봐야 되고. 알겠지? 선생님은 진짜 혼자 사니까 그걸 보는 거야. 야식 먹으면서 혼자 그걸 보고 있어요, 집에서. 자, 아무튼간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수사님이나 수녀님들은 독방을 하나씩 씁니다. 근데 그 독방을 원래 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버트 훅이 이걸 발견하고 이건 셀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세포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포는 어떻게 생겼냐면 외부랑 내부랑 경계를 지어야겠지, 일단. 그럼 그 막을 뭐라 그래?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거. 세포막의 주성분은 단백질과 인지질, 그쵸? 인지질이 이중축, 이런 거 작년에 기억나지? 자, 그래서 계란 후라이처럼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바깥에 세포막이 있고, 그다음 노른자처럼 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배웠지? 자, 그러면 얘가 동물세포, 얘가 식물세포예요. 그러면 일단은 공통적으로 있는 거는 당연히 세포막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핵이 있습니다. 핵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치, 태초의 DNA, 혈관 속으로 흐르는 DNA. 저번에 내가 들이쳤었니? 네. 그럼 똑같은 거 안 칠게. 자, 그래서 핵 안에는 뭐가 있냐면 DNA가 있습니다. DNA 이중나선 구조라고 했죠. 이 DNA는 생물이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핵 안에 DNA가 들어있어서 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핵이 이 세포를 다 컨트롤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세포도 뭔가 에너지를 내고 먹고 살아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있는 게 뭐야?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식물 세포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지 이제 ATP를 나중에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생겼고 얘는 원래 얘 이렇게 자른 거야, 알겠지? 그래서 평면을 그릴 때는 이렇게 핫도그 그리고 케찹을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됩니다. 알겠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뭐야? 에너지 합성. 좋아요. 다 이제 그걸 이제 종합해 볼게요. 선생님이 세포호흡이라는 걸 하는데 세포호흡은 무엇이냐면 산소랑 포도당을 결합시켜 가지고 이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쪼갭니다. 그럴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 방출된 에너지를 ATP라는 저장 물질에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거 다음 2단원의 물질 대사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 엽록체, 그 다음에 세포벽 이렇게 있죠. 그 다음 이걸 에포라고 하는데 이걸 중심 에포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식물 세포에 있는데 일부 동물 세포에도 있기 때문에 에포를 식물 세포에만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는 엽록체랑 세포벽입니다. 자, 일단 세포벽은 왜 있느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뼈대가 있고 거기에 근육도 붙고 지방도 붙고 이제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멀쩡히 서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식물은 뼈대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말 벽돌처럼 서로 붙여놓는 거야. 그럼 벽돌 사이 그냥 벽돌만 쌓아놓는다고 이거 안 무너져? 아니지. 벽돌 사이에 접착체 같은 게 있어야겠지. 우리가 이 접착체를 언제 먹냐면 잼 만들 때 먹어요. 왜냐면 요 하나의 세포가 있고 옆에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벽 사이를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언제 흘러나오냐면 우리가 시중에 있는 잼은 설탕을 막 넣어가지고 끈적거리는 거고 원래 진짜 좋은 잼은 딸기를 미친 듯이 계속 끓여. 그러면 이 세포벽과 세포벽을 붙여놓는 팩틴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굉장히 끈적거리는. 그래서 잼이 되는 거야. 알겠지? 팩틴이라는 단어는 내년에 배울 수 있습니다. 생투에서. 자, 그리고 이제 엽록체 보도록 할게요. 엽록체 뭐가 일어나는 장소야? 광합성이 뭐야? 식물이 그치 이걸 내가 다시 종합해 볼게. 자,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엇과 무엇을 재료로? 아까 세포호흡의 반대야. 물과 그치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빛 에너지를 막 넣어줘가지고 뭘 만드냐면 포도당을 만드는 거지. 그때 생기는 노폐물이 산소인데 산소는 동물이 땡큐하고 이제 흡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됐지. 그래서 이 식물 세포는 자기가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엽록체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잘 살아가. 혼자서 그냥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포도당을 또 쪼개가지고 에너지 또 얻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엽록체인데 엽록체는 잎에 있는 녹색 물체예요. 엽록체는 왜 녹색일까? 라고 한 번도 의문을 가진 적이 없지. 그치, 엽록체는 녹색인 이유는 엽록소가 있기 때문인데 엽록소는 왜 녹색일까? 잎에 있는 녹색 색소. 그냥 그러는 게 안 돼. 이제 우리 이제 확장을 할 거야. 우리 피가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지. 근데 사실 얘를 원심 분리하게 되면 액체랑 고체랑 나눠진단 말이지. 고체는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적혈구가 많은데 얘가 빨간색이라서 피가 빨간색처럼 보여. 그럼 적혈구는 왜 빨간색이야? 헤모글로빈이라는 이 단백질 색소가 막 차 있어요. 이 색소가 무슨 색이야? 빨간색. 얘가 왜 빨간색이야? 우리 막 빈혈이에요. 그럼 뭐 먹어? 철분제를 먹겠지. 헤모글로빈 정 가운데 뭐가 있어? 철이 있어요. 근데 금속철은 그냥 은색이고 얘가 녹슬면 무슨 색으로 변해? 빨간색. 그래서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얘가 산화가 되면 붉은색이 돼가지고 혈액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지? 이제 내가 피가 왜 붉은색인지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어. 그럼 다시 엽록소로 돌아와서 엽록소는 왜 녹색이냐? 엽록소도 마치 헤모글로빈처럼 생겼어요. 그 정 가운데 어떤 금속이 있냐면 마그네슘이 있어. 근데 마그네슘이 녹슬면 녹색이에요. 근데 이 엽록체 산소를 막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쉽게 녹슬겠지. 산소 때문에 사실 녹슬는 건 아니고 실제로 산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동물의 피는 빨간색일까? 아닙니다. 파란색 피가 있어. 연체 동물이 파란색 피예요. 왜 작년에 산화환원 반응 잘 떠올려봐. 근데 내가 뭘 녹였더니 이 용액이 푸른색으로 바뀌었어. 무슨 이온? 그치, 구리 이가 이온이 푸른색이었지. 그래서 연체 동물의 그 혈액에 있는 혈구 속에는 헤모글로빈과 같은 그 색소 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가 산화가 되면 푸른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연체 동물의 색깔, 피의 색깔은 산소를 만나게 되면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혈액은 사실은 동물마다 뭐 보라색인 것도 있고 뭐 푸른색인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너무 깊고 심오한 진리를 배웠다, 그렇지? 자, 이제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핵 유전 물질인 DNA가 있어가지고 생명 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로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분해해가지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이 에너지가 ATP가 아니라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이 ATP인 거고, 나중에 이 ATP를 쪼개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엽록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로 동물과 식물세포 중 식물세포에만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생물이 기본적으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세포가 다 핵이 있는 게 아니라 핵이 있는 세포도 있고 없는 세포도 있고 뭐 이런데, 지금 교과서에 있는 기준은 뭐냐면 몇 개의 세포로 이 개체가 이루어져 있느냐, 이걸로 기준으로 할 거예요. 크게 다세포 생물이랑 단세포 생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다세포 생물은 세포가 많겠지.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세포가 각각 고유한 기능을 하고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연동을 해가지고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우리 사람, 식물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애들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세포 생물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 세포 하나를 볼 수 있을까? 보여? 못 보겠지. 그래서 현미경을 쓰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생물은 이렇게 여러 개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다세포 생물이 있고,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단세포 생물이 있습니다. 세포 개수로 볼 거예요. 자, 우선 단세포 생물은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데, 대표적으로 예시 요 세 개가 많이 나와요. 자, 세균, 아메바, 집신벌레가 있는데, 세균 중에 또 대표적인 예시로 대장균이 많이 나옵니다. 대장균 어디에 살아요? 우리 대장 속에. 대장 속에 이렇게 뒤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막 이제 헤엄치고 있어. 어디를? 여러분들 똥 사이사이를, 대장 사이사이를. 맞지? 근데 이제 음식물에 대장균이 나왔다. 그럼 위험하다, 뭐 오염됐다 그러지. 대장균이 우리 몸 밖으로 언제 나올까? 아니, 너네 거의 맨날 해야 돼. 그렇지. 그 한 단어 있지. 똥을 쌀 때 나온다는 얘기지. 똥을 쌀 때 퍼벅 하면서 이제 대장균이 퍼벅 이렇게. 맞지? 방귀 때 부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이게 결국에는 배설물을 통해 가지고 대장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음식물에 대장균이 발견이 됐어. 그럼 얘는 쉽게 생각해, 뭐가 묻어 있는 거야? 똥이 묻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음식물에 대장균이 나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균 수치를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대장균들은 특히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거고, 근데 보통의 대장균은 무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실험을 굉장히 많이 써.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대장균을 형질 변환시켜가지고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얘한테 막 인슐린을 만들게 한다든지 이런 거에 쓰이는 거예요. 왜냐면 독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몇몇 종만 독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이 대장균도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메바가 있는데, 아메바는 왜 이렇게 그러냐면 얘네 형체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꾸물꾸물 움직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집신벌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예시가 단세포 생물의 예시로 많이 나옵니다. 대장균, 아메바, 집신벌레. 대장균은 세균의 한 예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다세포 생물 보도록 할게요. 아까 설명한 대로 여러 개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각 세포마다 고유한 기능을 하고 얘네들이 한 번에 모여가지고 유기적으로 체제를 이룹니다. 정교한 체제를 이루어요. 대표적으로 동물과 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대부분 보이는 것들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단세포 생물, 하나의 세포는 눈에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뭘로 봐야 돼? 현미경. 현미경이 영어로 뭐야? 마이크로스코프지. 그러면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애들이 있어. 얘네들을 미생물이라고 해. 근데 미생물이 다 다세포 생물은 아니에요. 알겠죠? 아무튼 현미경으로만 봐야지 보이는 작은 생물들을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미생물이 영어로 뭐야? 그래서 마이크로브야. 마이크로스코프를 통해서만 보이는 애들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영어 독해 나올 때 마이크로브 딱 보면 미생물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너네 내가 수능까지 준비해 주는 거야, 영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다세포 생물로 돌아와가지고 이 다세포 생물의 구성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가 있습니다. 생명체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로 이렇게 세포가 있고 세포들이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애들이 모인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직이라고 하고 이 조직들 여러 종류의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고유한 기능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상태를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런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개체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동물이랑 식물이랑 단계가 조금씩 더 추가된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일단 식물부터 하도록 할게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인 조직이 있는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직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조직계로 하나 묶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조직계가 모여가지고 기관을 이루고 이렇게 개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색 라인이 식물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동물은 어떻게 되냐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조직이 있는데 조직의 종류가 4종류밖에 없어. 그러니까 따로 조직계로 묶어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런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기관계로 하나 묶어주고 그 다음 이 기관계에서 개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붉은색이 동물의 구성 단계예요. 그러면 동물의 구성 단계의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들이 있습니다. 혈액 속에 있는 혈구, 그 다음에 근육세포, 그 다음에 상피세포, 신경세포가 있는데 얘네들이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요. 그래가지고 오늘 급식 잘 먹었니? 네. 돈가스, 돼지고기의 등심. 등심은 뭐야? 돼지고기의 골격근. 그래서 근육 조직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런 거 봐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상피 조직은 무엇이냐면 외부랑 내부랑 경계를 지어주는 게 겉껍데기가 피부지. 근데 입 안쪽은 피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외부랑 내부랑 경계를 지어줘야겠지. 그런 데는 이 경계층을 이루는 세포가 있는데 그런 층을 상피세포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입 안에 있는 세포를 구강에 있는 상피세포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신경조직이 있고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결합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 모여서 뭐를 이루냐? 대표적으로 위가 있는데 위는 뭐 하는 데야? 소화하는 데지. 자, 소화를 해야 돼. 그러면 음식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 사람 몸뚱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두루마리 휴지로 표현하면 딱 요거예요. 그래서 입, 그 다음에 항문. 됐니? 그리고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를 우리가 소화관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어차피 3단원에 배울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는 몸일까 아닐까? 아니지. 그냥 관 속이지. 그래서 몸속은 여기야. 이해됐어? 이해됐니? 이해됐지? 그래서 소화액을 외분비액이라고 하는 이유가 몸 바깥으로 분비하기 때문에 외분비 셈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아무튼간 이런데 그럼 여기도 경계가 지어져야 될 거 아니야. 위도 이런 형태겠지. 그러니까 상피 조직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위를 소화시키려면 움직여줘야겠지. 그러니까 근육도 필요한 거고 근육이 움직이려면 산소랑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혈액이 흘러야겠지. 그러니까 결합 조직도 있는 거고 너네가 이제 엽떡이나 아니면 마라탕 같은 거 먹으면 속 쓰려하지. 속을 쓰리지? 쓰린 거 느껴야 되니까 신경 조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냅니다. 고유한 기능을 하는. 됐나요? 그 다음에 이런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동물에서는 기관들이 많으니까 기관계, 그래서 소화계로 하나 묶어준 거고 이런 다양한 기관계들이 모여가지고 개체를 이룬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물질 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는 무엇이냐면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이 근데 몸 밖에서도 당연히 일어나는 게 있고 몸 안쪽에서도 일어나는 게 있겠지. 근데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물질 대사라고 하지 않고 생명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만 물질 대사라고 해요. 그래서 물질 대사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자, 물질 대사를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밥을 먹는 거는 이 세포가 결국에는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지. 근데 밥알 한 개랑 우리 몸 세포 한 개랑 누가 더 커? 밥알 한 개가 더 크지. 우리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이 밥알을 잘게 쪼개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어떤 큰 물질은 작게 쪼개져야 한다. 그치?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우리가 물질을 합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카락이 자라. 머리카락의 주성분이 뭐야? 단백질이지.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뭐야? 아미노산이지. 아미노산이 왜 아미노산이야? 물어보면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주려고 한 거지. 자, 볼게요. 자, 요거는 뭐 외우라는 거 아니야. 아미노산은 왜 아미노산이냐면 그냥 화학 구조인데 가운데 탄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붙어 있고 여기에 NH2가 붙어 있고 여기에 COOH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라지알이 붙어 있는데 라지알은 그냥 탄소 집단이야. 덩어리. 왜 아미노산이냐면 얘를 아미노기라고 부르고 여기 COOH에서 H가 떨어져 나가면 산성 물질이 돼요. 그래서 아미노기가 있는 산성 물질이라 해가지고 아미노산인 거고 여기 R이라고 되어 있는데 20종류가 올 수 있어. 그래서 아미노산이 20종류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미노산이랑 아미노산이랑 결합하면 어떤 결합이 생겨? 펩타이드 결합이지. 펩타이드 결합 여러 개야. 그럼 앞에 폴리를 붙이지. 폴리펩타이드 사슬이야. 이 사슬이 입체적으로 접히기 시작하면 고유한 기능을 나타내요. 이게 단백질이야. 여기까지 됐지. 자 결국에는 우리는 이 작은 아미노산을 붙여가지고 큰 물질인 단백질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는 작은 것을 합쳐서 큰 거를 만들거나 큰 거를 쪼개서 작은 거를 만드는 이 화학 반응이 항상 일어나야 돼. 이런 것들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특징은 효소가 관여해요. 효소가 관여해서 어떤 도움이 되냐면 봐봐. 우리 연소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을 연소시킬 거야 밖에서. 그러면 연소 과정 똑같아. 포도당이랑 산소랑 결합시켜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 쪼개는 거야. 세포부터 똑같아. 그치? 포도당이랑 산소랑 결합시켜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쪼개는 거지. 근데 우리 몸 밖에서 이 포도당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대략 400도씨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몸 400도씨 이상으로 타올라? 안 그러지? 몇 도? 36.5도씨지. 36.5도씨에서도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는 이유가 바로 효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효소가 관여하는 게 물질 대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으로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생물은 물질 대사를 통해서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어요. 우리가 세포호흡을 하는 이유는 뭐야?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알겠지? 자, 특징 다시 정리하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납니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으로. 자, 합성과 분해가 있는데 이 합성하는 반응을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동화작용. 이 모일동, 같을동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작은 물질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이 이화작용은 뭐야? 달을 이자지. 그래서 하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분자가 조그마한 걸로 쪼개지는 이 작용을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출입이 있어요.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방출이 돼서 ATP에 저장할 수 있는 거고 광합성을 할 때는 태양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 출입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효소가 관여해가지고 체온 범위 내에서도 빠르게 진행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 화학 반응 중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특징인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은 이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눈을 딱 찌르려고 해. 너무 졸려. 근데 눈을 깜빡거리지. 잠깼어. 깜빡거려. 왜 깜빡거려? 눈을 찌르려고 하면. 목적이 뭐야? 눈을 깜빡거리면 안 깜빡거리면 어떻게 돼? 찔리지. 찔리니까 막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응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 저기에서 축구공이 날아오지만 난 맞을 수 있고 내가 그냥 맞아. 반응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다치겠지. 이렇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건데 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도 자극입니다. 결국에는 자극은 환경 변화를 얘기를 해요. 내부 자극은 뭐냐? 아까 마라탕 먹었지. 속 쓰려. 수그리지. 이런 것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겠죠. 그래서 자극은 무엇이냐면 생물의 내부와 외부에서 주어지는 환경 변화를 자극이라고 하고 반응은 무엇이냐면 자극에 대해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극은 굉장히 많아요. 빛, 소리, 온도, 화학물질, 압력, 중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은 자극에 대해 반응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제 항상성만 하고 끝낼 거야. 좀만 참아. 자, 이제 항상성은 무엇이냐면 외부의 환경 변화에 상관없이 항상 내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세 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체온, 그 다음에 혈당량, 그 다음에 삼투압 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체온도 외부가 춥거나 덥거나 상관없이 36.5도씨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삼투압도 적당하게 유지를 해야지 세포가 제 기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뭐 나왔지? 혈당량도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지만 우리 몸이 잘 굴러가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나오면은 항상성 유지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생물이 외부 환경에 대해 체내 상태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바로 항상성이고 대표적인 게 체온, 혈당량, 삼투압이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되면 자극에 대한 반응. 미모사라고 알아요? 미모사? 궁금하면 화원 같은 데 가면 13,000원, 5,000원 화분에 담겨 있어. 툭 건들면 이 잎이 이렇게 접힙니다. 계속 건들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지. 그 다음에 식물이 빛을 향해 굽어 자라요.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굴절대, 빛을 향해서. 그래서 굴광성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굴광성. 그 다음에 미모사가 잎에 대해서 잎이 반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극에 대한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는 거고. 혹시 굴광성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한 사람 있니? 좋아. 이제 설명을 해줄게. 우리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 성장 호르몬이 있어야겠지. 자, 선생님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희망이 없는 거고. 너무 슬프니? 자, 봐봐. 너네가 안 웃으면 내가 너무 슬퍼지잖아, 그치? 자, 볼게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식물을 자라게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식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호르몬의 특징은 햇빛을 싫어해. 그래서 햇빛이 이쪽에서 비추잖아? 그럼 이 호르몬들이 여기로 막 몰려가요. 옥시딘한 호르몬인데 그럼 여기가 잘 자라겠지. 그러면 여기가 잘 자라니까 이런 식으로 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 빛을 향해서 굽어 자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